네, 매주 수요일 만나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오늘도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인데요. 오전이 발견됐을 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죠? 그렇습니다. 이선균 씨의 매니저가 오늘 오전 10시 12분경에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고 차량도 없어졌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합니다. 즉각 수색에 나선 경찰 오전 10시 30분경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차량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서 40대 남성이 의식이 없는 채로 목격됩니다. 네.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현장에서 발견되었고 신원 확인 결과 그 40대 남성은 이선균 씨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예,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서가 존재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정황 그리고 일련의 상황들에 비춰본다면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높고 굳이 부검을 진행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검찰의 신청에 부검 영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동안 이선균 씨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난 10월에 마약 투약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 나왔었고 신원을 알 수 없는 A 씨 그리고 유흥업소 실장 B 씨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었잖아요. 이선균, 권지용 등 유명 연예인, 재벌 3세, 유흥업소 여실장 등의 마약 투약 의혹은 지난 10월에 처음 언론 보도가 이루어집니다. 언론 보도로 이선균 씨가 내사 대상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선균 씨가 유흥업소 여실장과 당시 신원을 알 수 없던 A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합니다. 이들이 자신에게 협박을 가했고 이에 기해서 자신이 3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유흥업소 여실장에게는 3억 원을 전달하고 알 수 없는 인물 A 씨 에게는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유흥업소 여실장은 자신도 자신과 이 씨의 관계를 의심한 누군가로부터 SNS로 협박을 받았다. 자신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선균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게 3번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 23일 날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당시 모습 일단 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성실히 임했고요. 이제 앞으로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선균 씨 그동안 경찰 수사에서 계속 혐의는 부인해 왔었잖아요. 이선균 씨는 대마초 케타민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 1차 조사 당시에는 간단한 검사로 마무리 지었고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나를 속이고 마약을 줬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즉, 이 항변은 뜯어보면 단순히 고의를 부인하는 것 같지만 이를 넘어서서 마약 자체의 투약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도 읽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3차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3차 조사는 19시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야간 새벽 조사는 피의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데 출석한 김에 모든 조사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같습니다. 이선균 씨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로서의 조사뿐만 아니라 고소인으로서의 조사도 병행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사건은 유흥업소 여실장이 이선균 씨와 마약을 투약한 시점, 횟수, 투약 방법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제보를 토대로 5차례에 걸쳐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졌습니다만 경찰이 관련 정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즉 CCTV, 문자 내역, 교통 이용 기록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4차례는 이선균 씨가 유흥업소 여실장 집에 출입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계속해서 수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선균 씨는 5차례 중 4차례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고 그중 한 차례만 약을 복용했는데 그 약도 수면제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했지만 마약한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마약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제 검사와 진술 아니겠습니까? 네네. 검사는 그동안 다 음성이 나왔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선균 씨와 관련된 마약 검사는 간이 검사, 머리털 검사, 겨드랑이 털 검사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정밀 검사까지도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봐야 하는데 이때는 정밀 검사로도 검출되지 않는 그 이전의 마약을 투약했다던가 정밀 검사로도 검출되지 않는 신종 마약이라던가
투약 이전에 소지에 불과하다는 혐의를 경찰이 입증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통상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투약 피의자가 관련 제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 제보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허위 제보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제보부터 하고 보는 것이죠. 그 제보의 신빙성을 여러모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인데 경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제보의 신빙성을 따져본 결과 입건해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성균 씨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송치할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검사는 음성으로 나왔었고 계속 뭐 진술을 토대로 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이성균 씨의 사망 소식을 접하자마자 왜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내몰렸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거든요. 이성균 씨와 관련된 조사는 불가피하게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실상부한 톱스타이고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인물이다 보니 여러모로 보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 보도 내용 중에는 이 혐의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생활과 관련된 보도도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성균 씨와 유흥업소 여 실장 간의 문자 메시지 내역은 둘 사이의 친분 관계를 보도하겠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지나치게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혐의와 연관성이 옅어 보이긴 합니다. 이성균 씨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일 뿐만 아니라 1차 조사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과 의사를 내비치면서 너무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도 있습니다. 이 사건 경찰 수사와 검찰 조사를 거쳐 무혐의로 종결되든 향후 기소돼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든 다시는 현재의 삶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비극적인 감정이 머리를 가득 채웠던 것 같습니다. 사생활과 관련된 여러 모습이 이미 보도를 통해 대중에 노출되었고 더 이상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순간적인 판단 착오가 이뤄졌고 이를 막아줄 사람이 부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언론 보도 행태의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SNS를 통해서 일반인들 사이에도 좀 광범위하게 좀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덧붙여가지고 막 돌지 않았습니까? 광범위하게. 그 부분도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성균 씨와 관련된 수사는 어느 정도 수사의 단서는 있습니다. 경찰이 관련 제보의 신빙성을 종합해 판단한 뒤에 내사를 거쳐 입건한 것 자체를 문제라고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술을 했다는 내용, 물론 많은 주목을 받는 연예인이다 보니 그 보도가 불가피한 면은 있습니다만 그 보도의 출처는 결국 수사기관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그렇군요. 기본적으로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보도의 소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이 보도된 것은 사실이고 이를 바탕으로 추측성 글과 말이 각종 유튜브 등을 통해서 떠돌아다닌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상 다른 할 수 없고 경찰도 아직까지 혐의 의무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인데 지나치게 앞선 추측을 통해 관련 영상을 꾸며서 보도함으로써 접하는 이로 하여금 사실상 혐의가 확정되었다는 인상을 준 여러 매체들도 존재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에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다시는 가까운 사람들과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인식이 이성균 씨를 파국으로 몰고 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사건 사고 소식 키워드로 좀 살펴볼까요? 네, 성탄절 아파트 화재입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25일 성탄절 새벽 4시 57분경 도봉구 방학동 23층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소방이 차량 60대 인력 312명을 동원해서 진화에 나섭니다. 상당히 큰 불이었습니다. 4시간 만인 오전 8시 40분경 완전 진화는 됐습니다만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재산 피해도 1억 980만 원 상당히 이르렀습니다. 사망자 2명 모두 30대 남자인데 이들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4층에서 뛰어내려서 숨진 남성의 경우에는 7개월 된 딸을 살리려고 좀 목숨을 좀 잃은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3층에서 불이 시작되었는데 그 바로 윗집 4층에는 33세 남편 박모 씨와 34세 아내 정모 씨가 2세 또 7개월 된 딸을 두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불이 나자 뒤늦게 인지했는지 대피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큰 딸을 이 포대 위로 던지는데 7개월 된 작은 딸은 차마 던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직접 안고 남편 박 씨가 뛰어내립니다. 아마 누군가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라 자신은 보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고 마는데 결국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사망하고 납니다. 뒤이어 아내인 정 씨도 뛰어내렸지만 다행히 정 씨와 두 아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살다가 6개월 전에 더 넓은 집을 찾다 이곳에 전세로 들어와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망자는 최초 신고자였다고 하던데요. 38세 남성 임모 씨가 10층 거주자입니다. 최초 신고자이기도 하는데 부모님과 남동생과 같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화재 발생 사실을 알고 최초로 신고도 하기도 했고 가족들을 깨워서 모두 대피시킨 이후에 자신이 가장 마지막에 나와서 옥상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10층에서 11층으로 가는 그 계단에서 연기 흡입으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말았고 결국 역시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어제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는데 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화재 현장은 발화 지점과 화재의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주요한 대목이죠. 발화 지점은 그 발화 상태가 다른 장소와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소실 상태를 보입니다. 이를 근거로 연소 확대 경로를 추적해 나가다 보면 어느 지점이 발화 지점인지는 비교적 손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화 지점을 발견한 이후에 발화 원인을 규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발화 지점만 발견하면 이른 발화 원인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발화 지점을 발견하면 그 일대에서 가연물을 발견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가연물이 발견되든 발견되지 않든 여러 요인들의 가능성을 제기해놓고 하나씩 삭제해 나가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즉 자연적 요인, 화학적 요인, 기계적 요인, 가스 누출, 전기적 요인 등의 가능성을 제시해두고 하나씩 삭제해 나가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연물을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증거물을 발견했다는 내용인데 301호 거실에 인접한 작은 방에서 불씨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곳에서 수북이 쌓인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경찰은 아직까지 이들 물질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단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기적 요인이나 방화 등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인이 되어서 실화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 이 정도 증거물이 발견되었으면 이들이 직접적인 화재의 원인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방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화재 규모가 커진 그 이유에 대해서 방화문이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방화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불을 키웠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방화문은 불과 연기를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 적어도 1시간 정도는 막아줍니다. 즉 방화문 뒤에만 서 있으면 그 안에서 충분히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시간에 구조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아파트들이 방화문을 열어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화문은 한 세대 내부에도 설치되어 있지만 복도, 계단 등에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3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계단을 타고 빠르게 올라간 그 주요한 요인 중에는 방화문이 열려 있었던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2018년 고령자를 중심으로 200명 가까운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에서도 방화벽의 부재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된 바가 있는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여야 합니다. 닫힌 상태이거나 화재가 감지되었을 때 자동으로 닫힘 상태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통상은 열려 있는 경우가 많고 벽돌로 받쳐두고 열어두는 경우가 많죠. 오고 가는데 불편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의 각 방화벽은 반드시 닫아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사건 사고 소식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